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동안 경기도 버스업계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2천억 원대 자산을 매각하고 버스 노선도 9천 대가량 감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경기도에선 적자 노선 지원금 예산 확대와 함께 지난해 311억 원 규모의 유류비 특별 지원까지 나섰지만 경영난은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승객은 회복되지 않고 유류비는 오르는 데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까지는 3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 경기도의 버스 요금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오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빚내서 지원해달라.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경기도가 버스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준공영제 전면 시행.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재정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또 준공영제 전면 시행 전까지 경기도 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지 진단해본다. 네, 경기도가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의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들 가중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준공영제 시행 3년이 남은 지금 재정 마련 등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과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버스 요금 인상 등 이런 버스 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정 지원만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선 버스, 철도, 항공 등과 함께 아주 중추적인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습니다.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만약에 재정 지원에 나선다면 이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요. 정부는 지금 버스 운송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규정해서 거의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직접적인 보조금 대신에 교통 인프라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체계를 지원한다든가 교통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등으로 간접적인 투자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광역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광위 대도시 광역 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빨간 버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런 버스들은 준공영제를 벌써 시행해서 국가가 절반 내고 우리 경기도가 절반 내고 있는 것이 벌써 국가가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맨 처음에 이 준공영제 빨간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생각했던 비용보다 불과 5년 만에 시행된 지 5년 만에 거의 100배, 200배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저희가 더 많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 철도나 다른 중요한 지하철 이런 교통망처럼 국가가 대부분 어느 정도 참여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전반적인 대한민국 교통 체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어떻게 이 입장이신가요? 네, 앞서 자료 화면에도 추경호 장관이 그랬잖아요. 지방 사무에는 지원 안 한다. 근데 과연 이게 지방 사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게 광역 대도시권화 됩니다. 수도권 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크죠. 그러니까 뉴욕, 동경, 파리, 런던보다 더 이제 큰 게 이제 수도권인데 그래서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다니는 게 다 이제 광역철도인데 여기는 건설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철도는 킬로미터당 1,200억, 1,500억까지 들기 때문에 조금만 놔도 다 조단위 사업들입니다. 이제 이런 거에는 중앙정부가 건설비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이 버스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워낙 철도라고 하는 게 이제 건설비도 크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비싸다 보니 다 이렇게 철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공간들을 우리 이제 이 경기도 버스들이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 정부가 철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이 경기도 버스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지방 사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요즘 가장 또 핫한 이슈가 그 지하철 65세 무임 승차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게 왜 중앙 정부에서 지원 안 하냐. 사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인복지법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냐면 그러면 똑같이 65세 이상의 다 그 어르신들인데 역세권 바로 옆에 사신 분은 무료로 지하철 타시고 역세권이 아닌 곳에 사신 분들은 1,450원 내고 타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다 지하철 놔달라. 우리도 좀 무료로 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버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부 대신에 기초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앞뒤 자르고 이건 지방사무다라고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억울한 일이고요. 그 지하철이 있고 이렇게 버스가 있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분들도 굳이 걸어가서 한 뭐 몇 킬로 걷기도 합니다. 걸어가서 지하철 타세요. 버스는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불공정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 정부의 이런 버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기도는 좀 이제 독특한 구조인데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가 이 광역도가 조금 그 행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뭐 부산, 뭐 이런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자치구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밑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과연 경기도가 그럼 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뭐 돈을 지원해야지 뭔가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거쳐가는 거거든요. 시군에.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게 돈도 안 주면서 지방 30시군한테 뭐 우리 버스의 공공성,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기도라는 광역도의 어떤 그런 행정적 구조적인 어떤 한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그 경기도 광역도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중앙정부 뭐 앞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모습 보셨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버스 요금은 서민 물가에 이제 영향을 준다 해서 공공요금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에 맞는 이제 재정 지원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중앙 정부에서 이제 그 버스 재정 지원해 준 사례를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국가사무였다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분권교부세라는 걸 만들어서 2004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빨간 버스, 광역버스 어쨌든 국가사무화 돼서 이제 지금 계속 그 대광위로 이렇게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25년까지 다 넘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세라고요. 유류세에 이제 붙어 있는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이제 교통시설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비용인데 그 운영 비용으로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사실 우리 버스 그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발의를 몇 번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가 그 대중교통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꼭 뭐 시설부만이 아니라 운영 비용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거나 뭐 적인 거는 뭐 의원님이나 교수님 또 이사님이 좋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버스 운송 체계의 공공성, 특히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운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민영버스로는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만은 충분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과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로 여건이 부실해서 노동자들이 이직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버스 노동자들을 보시면은 젊은 운전자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또 지원자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이게 좀 대책이 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꼭 필요하다는 설명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와 함께 또 노사 모두가 빨리 도입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버스 준공영제죠. 경기도는 2025년까지 전면 시행 약속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버스 준공영제는 완전히 100%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고 수입도 적자도 모두 민간이 책임지는 거는 민영화라고 하고요. 완전 공영제는 그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완전 공영제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준공영제라고 해서 이 노선 같은 거 지금 가기 싫은 적자를 수반한 그런 노선은 지자체가 노선 설정권을 가져서 그 노선을 정해주고 그 정해준 노선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하고 그에 따라 모든 수입을 모아서 지금 비용을 다 빼낸 적자 부분은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메꿔주는 그런 형식을 준공영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서울과 인천이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경기도로서는 그 준공영제가 이뤄내는 그 노동자 처우 개선, 임금 인상, 서비스 개선 이런 좋은 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공영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또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준공영제를 사용자나 노동자가 여기서 사용자는 사측을 얘기합니다. 그 버스 회사나 노동자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얼마 딱딱 올려주는 급여 그리고 그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주는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거의 다 재정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나 버스 운송 종사자들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여러 도민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루에 한 126만 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분들 전체가 모아서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일부분 이 소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 원칙을 조금 변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스 준공영제 노조 측에서 이제 반기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공영제 빨리 도입을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네. 예, 대중교통버스는 1년 360일 연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 수익과 관계없이 인간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최소한과 교통수단이며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공재인 버스를 민간 기업에 맡기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면 됩니다. 승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무작위 감차를 하면서 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처우나 근로 환경도 천차만별이며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저임금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민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공공이 개입해 대중교통인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버스 준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1일 2교대제 시행과 상향 평준화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서 운전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 교통사고 감소 등이 가능해지고 이미 20여 년 전부터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검증된 효과들이 아니라고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코로나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피해가 노동자나 시민들에게 전부 전가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준공영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그래서 하루빨리 준공영제가 확립되고 대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준공영제가 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버스업계 입장도 궁금합니다. 경영 악화에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 보시나요?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이제 25년까지 서울 수준의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저희 업계에서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준공영제 완성할 때까지 25년까지니까 3년여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면 몇 가지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운전직 임금이 공영제의 경우에 경기도 서울보다 한 44만 원 정도 적고요. 민영제는 한 70만 원 정도 적은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서울 수준으로 이제 공영제가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노사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임금이 낮아가지고 사실 기사 충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숙련되게 기사를 만들어 놓으면 임금이 좀 많다고 그래서 서울과 인천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기사 양성소 역할만 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준공영제가 도입돼서 임금이 확보가 되면 기존의 숙련공도 그냥 남아서 근무할 테고요. 신규 운전자 채용에도 상당히 용이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처장님이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가스 폭등 사태라든가 이런 상황에 적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가 좀 다릅니다. 서울과 인천은 이제 시가 결정하면 되는데 경기도는 어쨌든 분담되게 돼 있어요. 도가 30%, 시군이 70%. 이 부분이 이제 그 의회까지 거치면서 또 그 정당의 어떤 그 세력 균형 뭐 이런 거 하고 연결이 되면서 과연 그 제대로 작동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는 시행이 돼야 된다. 빨리.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적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버스 준공영제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실행된 이후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에서 잇따라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실 운영으로 버스 회사 배만 불렸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공부하실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게 버스 준공영제 하면은 하나가 아닙니다. 방식이. 근데 이제 우리는 2004년도에 서울에서 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추진했던 게 이제 버스 체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선 간선책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이제 노선은 또 버스 회사 소유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노선을 이렇게 조정하려다 보니 좀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익금 공동관리제, 우리가 수공영이라 그러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낯선 거고요. 사실 뭐 그 이미 이제 준공영제를 많이 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노선 입찰제 방식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수익금 공동 방식이 이렇습니다. 뭐 버스가 몇 대가 있든지 간에 그냥 1년 내내 이제 모든 수입을 한 주머니에 다 모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1년에 또 얼마 들었는지를 따져 봤을 때 그래서 뭐 그 요금으로 모았더니 100원 나왔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200원이다. 그럼 이제 그 차이만 정확하게 그냥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각 개별 회사나 각 버스 노선을 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뭐 효율화 시키고 뭐 그 비용을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가 100원 쓰면 100원 쓴 만큼, 200원 쓰면 200원 쓴 만큼 다 이렇게 전액 보존이 되니까 거기다 또 일정 부분 또 수익률도 챙겨주고요. 그러다 보니 매년 뭐 서울시나 부산 뭐 이렇게 지역 언론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매년 그 지적이 나옵니다. 방만하다. 뭐 주유소도 바로 옆에 있는 데서 기름 안 넣고 자 멀리 자기 아는 사람 내고 뭐 물론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러니까 각 버스 회사에서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선별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선이 있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저희는 뭐 100원에 하겠습니다. 어디는 뭐 90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서비스 기준은 정확히 정합니다. 뭐 싼 게 비싸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뭐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서비스 하겠다는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우리는 서울에서 2004년도에 이제 수공영을 쓰다 보니 그다음 따라서 하는 이제 부산 당연히 시민들은 좋아하시니까 내막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새로운 거 도입하기 어렵고 딴 데서 한다는 거 도입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냥 줄줄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도 서울이지만 뭐 부산, 뭐 인천, 뭐 엄청나게 이 준공영 수공영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게 뒤집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기도는 일부 이제 이 뭐 공공버스라는 걸 하면서 야 이거 수공영은 안 되고 노선 입찰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 버스가 이제 국토부 대강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도 이 노선 입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노선 입찰 방식도 또 나름대로 또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기도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뭐 명시하지 않았지만 뭐 언론을 종합해 보면 약간 서울 방식 수공영을 조금 뭐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되겠고요. 뭐 우리 그 정 이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서울 부산하고 다른 게 이 광역시하고 다른 광역도는 시군이 또 뭐 경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야, 뭐 인천시야, 뭐 자기가 돈 다 하니까 뭐 자치구나 그래도 뭐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아무리 의지가 있고 뭐 하자고 해도 시군에서 협조 안 해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도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렇게 일단 방식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25년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생각할 때 당장 어떤 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지금 민영으로 수익 잘 내고 있는 노선은 계속 민간에 사라 그러고 정말 비수익 노선 이제 민간 도저히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뭐 이거 폐설하겠습니다. 이런 노선을 조금 우리가 노선권 인수하면서 어떤 뭐 노선 입찰 방식이나 이런 중공인재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원샷에 하는 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고 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기도 입장에서 이제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도 이용객 수가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이 이제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재원 마련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이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이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준공영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끝도 없는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해대면서 지금 일정 부분 서비스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경기도 준공영제의 경우 지금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기준으로 광역버스, 빨간 버스가 한 220개 노선 한 2,000대가 지금 준공영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준공영제 도입했을 때 2019년도에 예를 들면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불과 4년 만에 2022년 도에는 한 2천억 정도 2,360억 정도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불과 4년 만에 4배가량, 100배가량의 돈이 투입됐는데 이거가 지금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버스가 전부 13,7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준공영제 하고 있는 버스는 200대뿐이 안 돼요. 2,000대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8,000대는 시내버스고 또 한 3,000 몇백 대는 마을버스입니다. 지금 오늘 마을버스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셨는데 또 마을버스도 우리 중요한 도민들의 발로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는 전혀 준공영제의 혜택을 받지 않고 경기도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진짜 사각지대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버스의 비율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13,000 몇백 대 되는 버스 중에 불과 2,000대 버스만 지금 준공영제로 저희가 국가가 50%, 경기도가 50%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투여되는 돈이 진짜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지역으로 모든 노선으로 확대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아마 경기도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 무조건 준공영제를 외치는 사측이나 노측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떠한 경제 정책도 사측과 노측이 지금 준공영제를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측이 아주 입을 맞춰서 찬성하는 것은 나온 적이 없는데 오로지 이 준공영제만큼은 사측과 노측이 꼭 짠 것처럼 너무도 찬성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도민분들이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학자들이 좀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도 기준으로 누적 적자는 17조 원입니다. 하루에 이자만 10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버스에 서울시가 투자한 금액은 8천억 정도 됐는데도 7천억이 적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측이나 노측은 전부 다 빨리 준경영제로 가야 된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서 재정을 가져다가 그 많은 돈을 본인들의 그 운송 사업에 메꿔 달라고 하시는지 조금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요번에 300원을 인상하면 한 250억의 적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400원을 올리면 한 3,300억 정도의 적자가 줄어듭니다. 저는 경기도도 무조건 100% 운임을 동결해서 100% 재정에서 메꾸지 말고 일정 부분 사용자가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한 150원 정도나 200원 정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재정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한꺼번에 서울시가 8년 동안이나 올리지 않고 가서 요번에 갑자기 올리게 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씩 사용자나 집행부가, 경기도가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인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폭도 조절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준공영제 모델도 아까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익금 공동관리제, 노선 입찰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자, 교수님, 이런 문제점들 좀 보완해야 될 텐데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샷 절대 안 되고요.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신중히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수익금 공동 관리형의 장점이 물론 있지만 이미 뭐 검증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수공형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노선 입찰제가 완벽하냐, 또 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입찰을 받아서 이게 운영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 입찰 좀 보완하는 방식, 지금 뭐 여러 고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조금 뭐 개별 노선보다는 뭐 유사한 지역을 좀 묶는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한이 있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차고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업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공영 차고지를 공공에서 좀 제공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입찰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입찰했을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이 정말 그 싸구려업 서비스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정말 공공에서 그 명확하게 서비스 기준을 이제 정해서 입찰형을 했을 때 저 서비스가 나아지는 이런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는 그 요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정말로 이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원가보다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내외인데, 이 원가에서 정말 요금을 이렇게 낮게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 갭을 계속 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재정으로 메꾸는 거,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 외국처럼 그냥 뭐 요금은 정상화를 시키고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이용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 사실 외국은 다 그런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외국, 뭐 일본, 유럽, 미국 가보면 정말 비싸잖아요, 버스 요금. 이제 그래도 서민 탈 수 있는 게 또 요금은 제대로 받지만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 버스 업체 운영자들은 더 이상 이제 뭐 요금이 낮아서 우리 적자합니다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요금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몇 천원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세금을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지원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버스 항상 서민의 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 뭐 미국에 뭐 캘리포니아 가면 뭐 그 엄청나게 연봉 많은 사람들도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편리하면 사람들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요금을 제대로 받고 서비스 높이고, 대신에 그 오른 요금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지원금 할 때 우리나라 시스템 정말 좋잖아요. 뭐 카드에서 쓰면 막 거기서 까나가고 완벽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가면 저는 지금 버스 업체도 정말로 수익을 내고 열심히 일할 거고, 또 시민들도 더 좋아진 서비스 하에서 여전히 부담은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을 이번에 중공에 논의할 때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준공영제 시행까지 남은 3년 꼭 챙겨야 될 부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 시점에서 경기도 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좀 해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소장님, 위기의 경기도 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조에서는 어떤 노력 또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의원님이나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각박 언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거는 의원님 말씀 중에 노조와 사용자 측에 무슨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이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버스 준공제 그 조속한 확산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익 공동 관리형 하에서는 우려하는 업체의 도덕적인 회의의 관리 감독 강화에 근절하는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는 노선 입찰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강화에 관련해서는 업체 간 중복 노선의 효율화를 강제해서 재정 낭비를 줄이고 버스 업체 임원 중 친인척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드린 초기에 또 현재 사실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도 아까 뭐 주의소 문제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일정 수하에 제한해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도의회 차원의 상시적 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사 갈등, 사업장에 대한 제재와 페널티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각종 준공영제 협의국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몇 년 사이에 늘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전체 노선버스의 87%, 약 90%를 사모펀드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뭐 경영이 어렵다, 도산 위기다, 지원을 더 해달라, 준공영제만이 잘 길이다 했는데 사모펀드가 왜 들어옵니까? 이거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친구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3년, 2년 안에 투자자들한테 배당금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문도 안 나누는데 투자자들한테 돈을 막 줘요, 배당금. 그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막 나왔대요. 그리고 그냥 날러요. 그리고 카드 깡이나 그러나요? 돌려막기 식으로. 극기하는 그 재정이 튼튼한 회사가 돈이 될 만한 땅, 부동산, 현금 보유액 다 팔아제끼고 없애고 그래서 빈 깡통만 남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죽기 살기로 도, 의회, 행정관청 엄청나게 자료까지 다 들이대고 해서 이거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민원 엄청나게 저들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뜻 있는 의원님들 열심히 같이 해서 했습니다만은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바뀌었어요. 7개 회사를 더 사들여요. 이런 거를 막아달라고. 먹고 튀는 겁니다. 해서 주주 배당, 제한, 부채 증가, 행위에 대한 조례를 명문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저희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네. 이러면은 모든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제 더욱더 경영 압박은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버스업체에서도 이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더 노력과 또 해법을 찾으셔야 될 텐데요. 우선 요금이 이제 동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 압박이 올 게 한 두 가지가 우선 떠오릅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이제 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걱정스럽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산정을 해보니까 현 인원으로 이제 임금이 1% 올랐을 때 한 84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할 것 같고요. 5% 정도 올라가면 한 42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값 오른 거는 그대로 또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년 대비 금년도에 유류비 추가 부담이 한 2,500억쯤 된다. 작년하고 비교해도 한 700억 원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영 그 운영 이 정상화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운행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전에 하루에 그 운행하는 운행 차량 수가 한 9,300대쯤 됐습니다. 하루에. 지금은 한 8,300대쯤 돼요. 그러니까 한 1,000대 정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눈이 잘 안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원가 절감 측면에서 어쨌든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줄여서 운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기사가 부족해서 운행을 하고 싶어도 차량을 두고도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기사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그 2022년 말 현재 그 운전 종사자 수가 한 13,000명쯤 됩니다. 19,000명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1,000대를 추가 운영하려고 하면 감축된 거 대당 1.65명씩 계산하면 한 1,650명 정도 그 충원이 돼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 1일 2교대를 전면 시행하는 준공영제가 되려면 한 11,000명 정도의 기사가 충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이제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임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적어서 오히려 빠져나가고 그 새로운 기사를 충원하기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운전자 양성 교육이라는 걸 사실 시행을 했고요. 과거에 이제 저희 조합에서 채용 박람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또 지방 출신 기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처장님께서 상당히 그 저스럽습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는 한번 채용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버스가 좀 확충이 돼야 되겠다. 전기버스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된다 합니다. 작년 말 현재 한 1,600대 정도 저희들이 전기버스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 2,100대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서둘러서 전기버스 좀 확충해 주시고 또 충전 시설까지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버스업계 자구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자 경기도에서도 이제 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타겟책을 앞으로 찾아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1분씩 좀 시간을 드릴까요? 네네. 네. 1분만 주시는 건가요? 버스 업계의 경영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터를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양성소화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기사 운전 종사자들을 교육해서 훌륭한 운전 종사자로 만들어 놓으면 서울이나 인천 임금이 많은 지역으로 자꾸 이동을 해서 우리 업계에서는 자꾸 종사자들이 부족해서 지금 노선에 충분한 버스가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버스가 운행되지 못해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 버스 업계가 그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손님이 줄어드니까 노선을 폐지하고 아니면 중단하고 지금 버스는 그냥 선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또 불구하고 갑자기 그 손님들은 늘어나지 않아서 당분간은 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서도 그 노동자분들이 어려운 사정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버스 사업자들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동자를 대표해서 오신 김진우 사무처장님께서 준공영제 찬성이 노측과 사측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뭐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에 사측과 노측이 함께 이렇게 찬성한 것은 준공영제가 처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을 조금 오해해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명 시대 경기도 버스 어느 방향으로 저희가 잘 나아가야 될까요? 네, 정말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승용차의 자율주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는 이제 노선, 경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길까지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예상보다 빨리 우리 일상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 원가의 한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히 우리 뭐 버스 업계 그다음에 또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집행부 또 의회 또 전문가 시민들이 이거는 정말로 이게 다 우리 같은 시민인데 서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혁명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착륙을. 그래서 저는 정말 대승적으로 버스 업계가 정말 연착륙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기만의 주장을 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생존 위기에 놓인 경기도 버스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도 해법들이 필요한지 다양한 의견 주신 네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버스는 가장 든든한 우리 도민들의 발이죠. 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의 일상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이 경기도 버스 운영의 정상화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급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